예, 안녕하십니까. BWC의 우조 회계사입니다. 마지막 세션 맡은 사람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좀 넘어가면서 좀 오버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밥을 드시러 가실 것 같아서 저는 3일회계법인에서 한 10년 정도,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3년에 홍콩으로 오게 됐고요.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은 홍콩 내에 있는 이 한국 주재원분들에게 이제 홍콩에 있는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홍콩에서 한국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홍콩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중간에서의 역할에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리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창업 전략에 대한 이제 주제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홍콩에서 이제 회사 설립을 하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된 다음에 IPO까지 어떻게 되는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걸로 오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홍콩에서 설립을 하게 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설립한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됐을 때 홍콩에서는 어떤 환경이 가지고 있고,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서 본 다음에 좀 약간 거창한 얘기긴 하겠지만 나중에 홍콩 IPO 갈 때 이런 거 어떤 이 시장 자체의 특성은 뭐가 있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제 생기는 장점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먼저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돈이 벌게 만들자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회사 설립하는 것도 쉽고요. 회사를 클로즈하는 것도 쉽고요. 자산 증자하는 것도 쉽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환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을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재 같은 것들이 참 많죠. 근데 홍콩은 이 폐기제로 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외환을 이제 인앤아웃하는 것과 되게 간단합니다. 별도로 무슨 제재 당하거나 리포팅할 건 없고 다만 이 모니터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만들고 그다음 외환이 쉽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김동원 회계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세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콩으로 돈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 홍콩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자원이나 뭐 제조업이나 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중국으로 가는 게이트 역할에서 좀 돈이 모이게 해서 이것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야기들이 발생하는 그 산업으로 인한 그걸 먹거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외환이 쉽고 그 다음에 이 세부적으로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제 홍콩이 한국에서 직접 중국으로 들어갈 때 중국에서 사업만 할 거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로스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도 로스가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 운영비를 생각했을 때는 장점이 없는데 아까 말한 이 3가지 형태의 이런 장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좀 약간 글로벌한 플레이어들이 많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도 이제 글로벌한 투자자가 많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 리스트럭처링 같은 것도 쉬운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를 변환하려고 하면은 주주 신고에서부터 아니면은 이제 허가에서부터 이게 많은데 홍콩 간단하게 이제 리포팅 노티스로 끝나기 때문에 홍콩이 중간에 레이어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리스트럭처링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홍콩을 설립하는 방법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제 사업명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한 7, 8장 정도 되는 것들 회사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사진, 주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은 다음에 제출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3, 4일 정도 내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 설립되어 인코퍼레이트하고 비즈니스 레지스터 서티피케이트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회사 설립이 굉장히 간단하죠. 회사 설립은 간단한데 어려운 부분은 이 은행 계좌를 여는 겁니다.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유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가 왜 이 회사를 열었고 이 회사를 이 은행 계좌를 여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의 이제 중견기업에 있는 회장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회사는 굉장히 쉽게 여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은행 계좌 열려왔다고 하면 얘기하면은 은행에 이제 가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준비하냐면 왜 이 사업 내 사업 계획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왜 이 계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홍콩 큰 은행들은 은행 계좌를 바로 열어주는데 좀 약간 좀 어렸을 때 실무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홍콩에 있는 한국 지점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죠. 이제 그쪽이 약간 이 컨트롤이 약간 약하다기보다는 한국 쪽에서부터 레퍼런스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 한국계 은행들이 좀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해야 되는 절차들이 뭐가 있냐를 봤을 때 이제 연차 보고서 그다음 법정 감사 그다음 세무 신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얼 리턴은 매년 자기가 설립일 그 기간을 준해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컴퍼니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이사가 누구인지, 주주가 누구인지,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누구나 다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다 법정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법정 검사를 받은 것을 근거로 매년 세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는 아까 김동호 회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설립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갈까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홍콩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이 숫자와 이 인플로이드의 숫자를 보면은 스타트업은 이제 창업 초기에 보통 벤처 기업을 보통 말하죠. 그래서 데피니션이 좀 약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볼 거냐에 대한 것 약간 논의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장성입니다. 결국 이 2디짓을 매년 하고 이제 2018년은 이제 더 이제 20% 이상을 더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정부 측에서 그리고 다양한 민간 기업층에서 지금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 를 보시면 되고요. 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보통신 분야가 많죠. ICT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이 풀테크 이런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홍콩 쪽이 많지만 중국에서 유입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1대1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요새 미중 전쟁을 하느라고 이제 스텝이 좀 엉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보는 이 그레이터 베이 에리어는 이 광동성 지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확장성과 방향성입니다. 홍콩은 결국은 중국 스토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주아오 대교인가? 그거가 이제 개통됐다는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엮게 되면서 앞으로 더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거가 더 편하고 그리고 더 확장성이 쉽게 하는데 이제 배경이 있는 겁니다. 홍콩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보면은 민간 투자와 그다음 NGO 이런 쪽이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해주고 거버먼트가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많은 플레이어들 이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큰 기업들이 이제 펀딩을 해주면서 유기적으로 엮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홍콩 투자청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많은 정보를 이 홍콩 투자청에서 받았는데 아무래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홍콩 경제와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걸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회계, 법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사무실 부지 선정인데요. 홍콩은 두 개의 이제 큰 이 스타트업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파크하고 그다음 사이포트가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약간 과기대 약간 이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널찍한 공간에 좀 조용하게 이제 약간 연구소 같은 분위기인데
이쪽에서 가게 되면은 뭐가 좋습니다. 임대료가 싸고요. 여기에서 그냥 입지 조건에서 심사를 받아서 되게 되면은 굉장히 싼 임대료로 여기를 거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세무 무슨 저리고 그다음 법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트워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기적으로 외부 투자 업체들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투자를 의향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펀딩을 받기가 좀 편하게 됩니다. 그 홍콩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뭐 성공 사례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크루카 고고벤 뭐 TN인데요. 이제 이 액티비티 관련단 이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제 고고벤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자기들이 말하는 뭐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네들이 만약 펀딩을 받는 방법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해가지고 결국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코스닥 상장밖에 없거든요. 코스닥 상장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홍콩은 이것이 꼭 상장을 가지 않더라도 그 다음 펀딩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밸류를 받은 다음에 M&A를 통한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엔젤 투자자한테 돈 받으면서 그것이 갈 수 있는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스토리가 아니고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거를 펀딩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홍콩에서 좀 형성이 돼 있다는 거가 특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으면 실패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이 스타트업이 결국 이제 스타트업을 졸업을 하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고꾸라지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기술은 좋은데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소홀히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결국은 이제 제품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너무 기술력만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HR이라든지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천에 있는 어떤 이제 유명한 벤처 투자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그분이 캐시 스킨 얘기 말씀하시는데 이 운전자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펀딩을 받으면 이 돈을 다 소지할 때까지 뭔가 레베뉴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가 없이 자기들이 기술만 가지고 하다가는 운전자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홍콩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켓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기본으로 하죠. 여기는 아까 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밸류를 더 받을 수 있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홍콩이 좀 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홍콩 IPO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쪽 모델을 봤을 때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을 기반으로 한 창업시장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인데요. 홍콩도 이제 메인보드와 이제 젠마켓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거의 한 2,000개, 한 300개도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닥하고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젠마켓은 코스닥보다 좀 더 쳐져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잼을 먼저 상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보드로 가는 그런 그 절차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잼도 이제 메인보드를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홍콩 시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마켓의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중국 쪽에 대한 거를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약간 중국만의 스토리로 가고, 보통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을 말하는 건데, 이 트렌드 자체를 미국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중국 쪽에 대한 것과 컴바인드해서 반영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7년과 2018년에 홍콩 IPO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그 개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들이 없다. 2017년에 큰 건이 없다 보니까
2018년에 이제 샤오미라든지 뭐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이제 들게 됐죠. 그 이유가 자기들이 약간 홍콩이 규제, 그 홍콩 IPO 측면에 있어서는 규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을 자꾸 놓치더라. 그래서 우리도 좀 약간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보팅 라이스 약간 웨이트된 것도 주면서 이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바이오텍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들이 기술력이 갖고 있고 임상을 실행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은 상장을 시켜줄게 라는 시장도 열어줬고요. 이게 점점점 약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홍콩 상장을 왜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홍콩 이제 상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인데요. 파이낸싱 측면하고 마케팅 측면입니다. 예전에 홍콩은 뭐 H쉐어도 있고 뭐 레드칩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홍콩 상장된 회사의 거의 대부분 회사가 차이나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나 스토어를 가지고 결국 하는 회사가 밸류도 잘 받고요. 그리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또 다른 특징이 이 세컨더리 마켓이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상장이 한 번 되고 나면 그 받은 돈으로 그냥 뭐 이제 내 회사니까 이렇게 많이 실현을 시켰어요. 약간 엑시세의 전략인데 이 홍콩 IPO는 한번 상장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실적을 보여주고 좋은 결과를 낼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상증자 계속하면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세컨더리 마켓에 대한 이 펀딩에 대한 이 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상장이 되게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차이나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더 큰 밸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 사드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중국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IPO 시장이 더 죽을 줄 알았는데 작년이나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점점 이 관심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한국 회사는 홍콩의 IPO가 되면은 여전히 한국 회사의 느낌이 있는데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은 투자자가 됩니다. 결국은 중국 투자자죠. 그러면 이 회사가 더 이상 한국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내가 홍콩에 상장이 돼 있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협업 관계, 정부기관에 대해서 뭔가 딜을 할 게 있을 때 나를 더 이상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제재하는 순간 중국 인베스터에 대해서 이거 뭐 제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홍콩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에서 시장을 이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더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미들마켓이 이게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조단위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50% 이상이 뭐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냐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비용하고 절차인데요. 비용은 이제 한국에 비해서 거의 한 3-4배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IPO를 하게 되면은 회계법인이 제일 먼저 회계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애들이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애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회계법인이 감사를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세게 하죠. 제가 한국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훨씬 세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감사가 회사가 굉장히 화를 내죠.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되냐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스폰서 애들이 나타나면은 그냥 이제 회계법인하고 친해집니다. 여기 투자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 스폰서 애들이 정말 얘네들 정말 무시무시한 애들이라고 그랬다가 거래소가 나타나면은 스폰서와 회계법인과 회사가 더 센 놈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사회 문화가 우리 보면은 공공이 저기서 보면 친해진 것처럼 절차가 계속해서 바꿔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되고 나면은 상장회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IPO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홍콩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인디펜던트 팀, 파이낸스적으로, 오퍼레이션적으로, 매니지먼트적으로 인디펜스가 충족이 됩니다. 네가 계속 이 회사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보통 한국 자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와의 연결을 어떻게 끊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냥 내가 홍콩에 있는 한산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너무 종속돼 있다. 그러면 이 회사하고 관계에 쏟아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냐면 안 그러면은 그냥 한국 본사에 투자를 하면 되지 홍콩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홍콩에서 어떻게 내가 사업을 잘 꾸며갈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나서는 게 결국 리스트럭처링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IPO를 하는 이 회사의 업체에 대해서 디파인할 거냐, 이 스코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이제 항상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홍콩은 리스트럭처링 간다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국이 껴있거나 한국이 껴있게 되면은 결국은 텍스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텍스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내고서 상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결국 초창기에 이 스코핑을 정확하게 하고 리스트럭처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게 베스트 방법인데 뭐 그러면 이 얘기 할때 내가 IPO 할 줄 알았냐? 그냥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약간 딜레마 같은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IPO 이런 자리를 통해서 IPO 할 때 항상 리스트럭처링이 중요하고 세무적 이슈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때 빨리 이제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홍콩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뭐가 좋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이게 조그만 회사 스타트업이 됐을 때 어떤 배경이 있고 베네핏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전체적으로 IPO까지 갔을 때 홍콩 시장이 어떤지와 뭐를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